이번에 집값 하락 기간이 금융위기 하락 기간보다 길지는 않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물어보셨는지 궁금하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더 길면 길었지 더 짧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글로벌 금융위기 때 터졌죠? 터져서 세계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바젤 3입니다. 이 바젤 3를 대부분의 나라들, 미국이나 유럽, 이런 대부분의 나라들이 빠르게 도입하면서 바젤 3의 일환 중에 하나가 DSR이죠. 바젤 2에서 바젤 3로 가는 거는 현재의 손실을 대비하는 것에서 미래의 손실까지 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LTV는 현재 건물의 가치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DSR은 건물의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까지 보는 거죠. 그랬을 때 LTV는 건물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건물의 가치, 현재의 손실이 났을 때 이 건물을 우리가 받으면 무조건 이득이다, 이런 상황인 거고, 상환 능력을 보겠다는 거는 집값이 떨어지고 그러더라도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계속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 그래서 DSR 도입을 하는 건데, 이게 대부분 2011년에서 2012년쯤 도입이 됐어요. 우리나라 21년에 도입한 거랑은 근 한 9에서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런 상황이라서 DSR 도입이 됐는데, 현재 우리나라 DSR이 그래서 이 40% 미만이냐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자주 보여드린 자료 있죠? 코로나 때 굉장한 저금리 때도 DSR이 50%가 넘어갔다. 주담대 보유를 한 차주들의 DSR이. 즉 DSR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서 그때는 DSR이 없이 집값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DSR에 맞춰서 떨어지기 위해서는 더 길고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부분이요,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디레버리징 시기가 온다. 이 디레버리징이 되지 않으면요, 한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끝나고 나서 디플레이션 상황에 돌입을 할 거예요. 왜냐면 소득 대비로 굉장히 높은 집값, 이 집값을 뭘로 부양을 했느냐? 가계, 부채로 부양을 했죠. 그래서 아까도 DSR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DSR을 도입하면서 미국도 GDP 대비 가계부채를 한번 디레버리징을 했고, 유럽도 크게 디레버리징을 했다가 코로나 때 튀었는데 또 디레버리징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디레버리징 안 되고 쭉 상승하기만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고, 이런 식으로 디레버리징을 똑바로 못해서 장기 침체 온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 보시면은 91년도에 터졌는데 디레버리징 안 되고 오히려 가계부채가 상승했죠. 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이 쭉 왔다. 그 뒤에 뒤늦게 디레버리징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에는 디레버리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뭐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집값 부양을 위해서 했던 정책이 있죠. 이 집값 부양을 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계속 뇌관으로 쌓이다가 제대로 터진 게 문재인 정부 때 터졌는데, 이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늘어났던 가계부채, 요게 무너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줬느냐, 요걸 봐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저희가 두 개 이야기하는 게 가장 핵심적이었고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정책 두 개가 전세자금대출 풀어준 거랑 그 다음에 초이노믹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 중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보시면, 자, 우리가 부동산원 지표를 볼 거예요. 서울만 봅시다. 핵심은 서울이니까. 실질적으로 요때 고점 찍고 잠깐 빠졌다가 데드캣 바운스 났다가 쭉 장기적 하락이 나오는 이 기간 동안에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초창기에 떨어지다가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됐죠. 가끔 가다가 부동산 상승론자 중에서 그딴 뻘소리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을 하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그것은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하락장에서 봤을 때 매매 가격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 올라가는 걸 보면 답이 나온다. 그러면서 매매 가격 떨어지면 전세 가격 올라간다는 헛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퍼뜨렸는데요.
절대 아니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매매 수요는 투기 수요 아니면 실수요인데 실수요는 보통 전세를 살고 있다가 매매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즉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매매 수요로 갔다가 그냥 전세 수요로 남는 거예요. 즉 전세 수요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세 수요가 그대로인 거죠. 그 다음에 투기 수요는요. 집을 살려고 했다가 안 사게 되면은 이 사람이 전세를 더 들어가는 게 아니죠. 내가 집을 세 채 더 살려고 그랬는데 세 채 더 안 사고 세 채 더 전세 살 거야 하면서 집을 네 채로 막 전세 살면서 돌아가면서 살진 않죠. 그러니까 투기 수요는 전세 수요로 이동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즉 이 이론은 다 거짓이고 틀린 이야기이고 궤변일 뿐이다. 그러면 이 시기 때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데 왜 전세 가격이 올라갔냐? 그 이유는 전세 자금 대출 때문이에요. 전세 자금 대출을 풀어주니까 전세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됐던 거고 원래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나중에 KB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91년도, 97년도 다 매매 가격 떨어지던 시기에 전세 가격 같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 월세가 시차를 두고 나중에 떨어지는 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매매 가격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때는 전세 자금 대출로 풀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시장은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는데 문제는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고금리가 장기화될수록 전세가도 같이 떨어지게 된다. 지금 집주인들이 뻐기고서 세입자들 자금을 안 돌려줘서 그렇죠. 원래 부담이 늘어나면서 전세가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지금 정부에서 부담 안 늘어나게 하도록 하고 전세 사기 뭐 잡아준다고 해놓고서 대출만 또 풀어주고 이런 형국으로 나오고 있어서 잘못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금리 올라가면 전세가 떨어지는 건 핵심이에요. 전세자금 대출을 풀기 시작한 뒤로부터. 그러면은 여기서 전세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야 되는데 디레버리징 시기에 그게 가능할 거냐. 자, 매매 가격은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영끌은 못 버틴다. 근데 갭투기는 버티는 거죠. 갭투기는 더 버틸 여력이 생긴다. 그런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갭투기도 못 버티게 되는 거예요. 즉, 더 위험이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매물이 지금 과거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났다. 평소 한 4만 건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4만 건 안팎으로 유지가 되면서 많이 안 나올 때는 3만 7천 건대, 뭐 많이 나올 때는 4만 4천 건대,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 갑자기 급격히 불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역전세가 났기 때문이에요. 그럼 역전세를 막기 위해서는 전세 자금을 더 풀어야 되는데 그게 되느냐? 이런 상황인 거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바젤3를 도입하면서 가계부채는 축소했지만 반대로 유동성은 풀었어요. 그러니까 시중 유동성은 늘어났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짓거리 안 하고 시중 유동성만 늘려서 문제가 되었던 건데 이 시중 유동성을 풀었던 시장이 끝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자, 미국 중앙은행 대차 대조표를 한번 볼게요. 이게 돈을 얼마나 풀었냐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돈을 엄청 풀고 이 상황에서 문제가 또 생기니까 또 풀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2015년부터 안 되겠다 싶어서 돈 푸는 걸 멈추고 금리 인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양적 긴축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가끔 가다가 저희에 대해서 루머 퍼뜨리는 인간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라이트하우스는 뭐 10년째 폭락문자고 어쩌고 저쩌고. 저희 2019년 2월에 시작했어요. 몇 번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원래 이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나라가 지금 17년, 18년,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 들어갔죠. 긴축 시기에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값 떨어진 게 장기화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코로나가 터질 줄은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사이클에서 벗어난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다시 양적 긴축 시대가 들어왔고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초저금리 시대 정말 논란. 다시는 코로나 이전 초저금리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제 말씀을 많이 드렸냐면 2021년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 때 같은 초저금리는 앞으로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은 여태까지는 유동성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유동성을 풀고 그걸로 부작용이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하면서 계속 풀었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면 나와요. 일본의 사례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풀었더니 문제가 계속 터져서 지금 잃어버린 30년이 가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 일본만큼 쫙쫙 풀었죠. 일본 아베노믹스 터뜨리듯이.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번에 문제가 터졌으면은 앞으로 저금리를 통한 유동성이 어떤 문제를 드러내는지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돈 푸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요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또 두 번째 이유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무슨 이야기를 해요? 금리가 2008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팬데믹 이전 같은 초저금리는 절대 오지 않는다. 팬데믹 때는 더 초저금리였고, 왜냐면은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미중 갈등,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등등 물가를 끌어올릴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고 지금 풀어놓은 돈도 회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고물가 시대가 장기화된다는 소리죠. 고물가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장기금리는 4.5%에서 5%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다.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과거에처럼 막 제로금리, 미국 제로금리 이런 경우는 안 나올 거고 최소 그래도 한 2%, 3% 이상은 유지되는 시장이 될 거예요. 고금리는 아니죠. 고금리는 아니지만 팬데믹 이전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나왔을 때 미국 기준금리를 보면은 이런 상황이 다신 나오지 않을 거다. 이런 상황이. 적어도 이 수준 이상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과거처럼 대출을 마구 내줄 수도 없어요. 대출 한돈 DSR 때문에 막혔죠. 근데 소득 성장은 한계가 있죠. 이 상황에서 대출 금리는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죠. 집 사기는 훨씬 더 요원하죠. 그러니까 집값 하락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여기에 문제는 지금 폭등한 전세가는 다 코로나 때 금리를 엄청나게 낮췄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이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전세가가 현 수준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떨어지는 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할 것이다. 경제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하고, 터지는 것도 그때 미국이 터지지만 이번엔 미국이 안 터지니까 미국이 건재하니까 금리 낮추긴 쉽지 않죠. 이 상황에서 미국보다 영향을 더 주는 중국이 터졌죠. 중국이 터져서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수출이나 이런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수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디레버리징이 똑바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내수는 더 박살이 나면서 수입품도 더더욱 줄어든 거고, 그래서 불황의 흑자가 나오는 거고, 이런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절대 금방 끝날 수가 없다.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전세 거품이 없었는데 전세 거품으로 떠받쳤다면 이번엔 전세 거품이 같이 빠지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거.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때요? 첫 번째는 바젤3에 따른 DSR 도입,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디레버리징 시장, 우리나라 처음으로 있는 디레버리징. 세 번째는 전세가 하락의 영향.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저금리 시대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 요 네 가지를 토대로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